AI를 가장 처음에 국가적으로 육성했던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그 다음 국가가 러시아, 인도였습니다. 딱 보시면 독재자들이 AI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걸 밀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초당적으로 합의가 되고 이쪽을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래도 AI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국에게 지금 뒤지지 않고 늦게 시작했지만 국가적으로는 좀 더 빨리 지금 좀 더 앞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빅테크들이 중국보다 빨리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정부 부채가 비중이 높은 거는 맞아요. 지금 GDP 대비해서. 그리고 위험한 상황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과연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허리띠 졸라매기 긴축을 시작할까? 돈 벌어서 부채 갚는 방식이잖아요. 그거를 시작할까? 아니면 GDP를 올려서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할까? 네, 안녕하세요. 모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 경제가 정말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연준의 정책, 또 미국 정부의 산업 정책, AI 패권 경쟁까지 이 모든 게 나의 자산, 투자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실 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성상현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하십니다. 네. 기록을 봤더니 한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시간 많이 됐네요. 앞으로 자주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사이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네. 첫 번째 드릴 질문이 미국의 산업 정책, 미국 정부가 산업 정책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네. 받는데, 네. 정부 주도 모델 이런 네. 느낌입니다. 네.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다른 방송에 나왔을 때도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폭풍의 시대고 그게 재편되기 전까지는 이 폭풍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폭풍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제 시장경제주의에 맡기면 현재 미국은 뒤따라오는 국가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스스로가 지금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어떤 식으로 재편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국가가 설계하는 구조적인 전환기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럼 뭐 얼핏 기억나는 게 자원 개발 업체도 지분 네. 인수하고 네. 이런 부분들의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지금 산업 인프라에서 기반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네. 2000년 초반에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였습니다. 그렇네요. 유럽은 21%, 중국은 3.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 정도 지났잖아요. 전 세계에서 GDP의 3.6%를 차지하는 중국이 지금은 16%까지 올라왔습니다. 유럽은 21%에서 17%로 떨어졌고 미국도 30%에서 26%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2008년까지 그래프가 떨어지다가 전 세계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다가 2008년 이후로 지금 조금 반등을 해서 26%입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에 미국은 이제 스마트폰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미국은 지금 추월당하고 있는 중국에 매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1990년도에만 해도 전 세계 37%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12%, 그리고 최근 기준으로는 거의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생산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에게 매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지금 미국 스스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시절 때 우리가 아시겠지만 칩스법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 칩스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고 하면 정부가 1달러 투자할게, 민간이 10달러 가지고 와. 그래서 공동 투자하자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산업을 찍어줄게. 거기에 우리 공동 투자해서 이 산업을 살리자. 이게 그냥 보기에는 좋은 거군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 설계입니다. 국가 자본주의라는 거에 우리가 사실 그동안 40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국은 당연히 국가 자본주의로 그렇죠. 시장 경제를 이끌고 왔죠. 그래서 중국은 공산당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스스로가 국가 자본주의를 선택을 했고 주요 선진국들도 국가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가가 일단 제일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제일 첫 번째 키고, 산업 동력을 우리가 잃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 산업 동력을 잃는 수준이 아니라 추격하는 나라에 뺏기면 그 다음 패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 정책을 통한 정책 개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파란색 진한 선이 선진국들이고요. 네. 회색이 이머징입니다. 선진국들이 2009년부터 산업 정책에 정책 개입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오른쪽 표는 뭐냐고 하면 선진국들이 어디에 그런 개입을 많이 했냐 보면 첫 번째 하이테크 제조, 그리고 세 번째 거 원자재, 에너지, 식품,
결국은 저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지금 정책 개입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국가적으로 이쪽을 지금 살리지 않으면 현재 추월당하고 있는 국가에 뺏길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은 사실상 로우테크 쪽으로만 진행을 했었어요. 2000년 초반만 해도. 그런데 그런 중국이 지금 뭐 AI 그리고 우주 그리고 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매우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시장 질서에 맡기는 상황으로 계속 가도 될까? 그거를 사실 오바마 때부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트럼프는 그거를 이제 오피셜리하게 말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2009년부터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개념은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좋게 말해서 프렌드 쇼어링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미국으로 다 들어와 이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프렌드 쇼어링도 하니까 계속 우회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이라는 국가가. 그래서 그냥 리쇼어링 우리 쪽으로 다 들어와. 이 정책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초당적인 합의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시장 경쟁 체제 자본주의하고 네. 국가 자본주의를 추진했던 중국 등의 국가의 경쟁력이 네. 사실상 해보니까 국가 자본주의가 효율성이 높네 이렇게 결론이 나는 셈이네요. 사실상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부 시절 때는 국가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간에게만 맡기면 다 분산되잖아요, 힘이. 그렇죠. 그런데 국가가 이 산업이 진짜 될 거라고 판단을 하에 모든 민간 기업들의 힘을 끌어와서 이쪽으로 집중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정책이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국가 자본주의가 간다고 하면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책 방향이 앞으로 20년, 30년 먹거리 산업이라고 확신이 정부가 들었다고 하고 만약에 그게 20, 30년 놓고 보니까 진짜 먹거리였다고 하면 그 국가 자본주의는 그 나라의 성장력을 올릴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라는 국가는 한 40년, 50년 주기로 우리는 모르겠지만 네. 전 세계를 리딩하는 산업 자체를 계속 변신시켜 왔습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근데 미국이 주도적으로 한 200년 정도는 주도적으로 해왔다라고 한 거죠. 사실상 1차 산업혁명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영국이라는 국가에서 1차 산업혁명을 할 때 공장을 막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장을 매일매일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공장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굴뚝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굴뚝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굴뚝 그 폭이 너무 좁아서 어른들을 못 들어가는. 그래서 당시에 7살 아이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부가 그걸 몰랐을까요? 이 애들이 그 굴뚝 청소를 매일같이 하면 뭐 기관지나 이런 데 안 좋아질지.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게 산업혁명입니다. 결국은 이 산업을 리딩해서 뭔가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변신시켜 나갈 때는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됩니다. 그거를 좋은 말로 포장은 많이 하겠지만 알지만 모르는 척 그렇게 해서 인권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2순위로 놓고 국가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업에 초집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영국이 2차 산업혁명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40년, 50년을 이끌고 오는 산업이 그 다음 산업을 선도를 못한다고 하면 다음 국가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미국은 뭐 철도 산업으로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또 그리고 1890년대 철도 산업, 1950년대 고속도로 제트기 만들어내고 그때 당시에는 뭐 맨하탄 프로젝트 하면서 핵도 만들어내고 미국이 그때 제일 부흥기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왔지만 사실상 미국과 소련이라는 나라가 냉전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게 1980년대에 깨졌습니다. 소련이 자연스럽게 붕괴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일강 체제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저도 뭐 1980년대생이지만 그동안 봤던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미국은 전 세계 1등 그리고 미국이 설계하는 산업에서 그냥 살면 된다. 전쟁도 없고 둘이 싸우려고 하면 미국이 제재하면 못 싸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달러를 풀어주면 그 달러를 벌기 위해서 우리는 뭐 수출을 잘 해야 되고 뭐 공부도 해가지고 수출 달러 벌어 외화 벌어자는 게 달러 벌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브라질 통화 벌어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40년,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결국 첫 번째로 40년, 50년을 이끌고 왔던 반도체 생산 공정이 미국은 거의 그 비중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레거시 반도체가 이끌고 가는 산업이 아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게 AI 산업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가려면 결국은 정부가 계속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모든 국가는 대부분 다 자기 통화를 찍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통화가 박살납니다. 근데 미국이 통화를 찍어내도 박살이 안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달러라는 걸 계속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면 그 국채를 사주는 수요가 무역 흑자국들이 사줬습니다. 결국은 무역 흑자국에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주고 그 흑자국들은 그 받은 달러로 미 국채를 사는 선순환 구조. 그럼 결국은 무역 수지 적자가 자본 수지 흑자로 들어오는 구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계속 돈을 찍어서 산업으로 계속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메커니즘이 최근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삐걱이 된 거예요? 일단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았고요. 사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줄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협을 당연히 느끼겠죠. 다음부터는 내가 국채를 찍었는데,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국채가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이 금융 패권이 무너지겠구나. 저는 국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두 기둥은 결국은 산업 육성과 정부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육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그 두 가지 다 지금 미국이 위기를 겪고 있는 건 맞네요. 부채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네. 이게 AI 산업이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산업혁명 같은 그런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다음 리딩하는 산업들을 이끌어가고 하는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면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됩니다. AI라고 하는 게 인권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권이 보호되는 측면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권이 침해되는 측면일까요? 근데 지금 벌써 해고 네. 많이 나오고 있고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들이 오는 걸로 봐서는 인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인간의 복지나 권리에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업률 상승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그때는 늦었습니다, 사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 모든 거를 다 하고 그 대체되는 인력들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가면 그때는 늦었고요. 사실상 인권이 AI라고 하는 게 개발되는 걸 보면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AI를 가장 처음에 국가적으로 육성했던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2017년. 그 다음 국가가 러시아, 인도였습니다. 딱 보시면 독재자들이 AI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걸 밀었습니다. 중국은 AI 개발할 때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분들 있잖아요. 안경을 끼게 하고 근무를 시킵니다. 그 안경에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스캔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율주행, 뭐 자동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의 뭐 개인정보 이런 거는 거의 무시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철저하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국가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국가적으로. 2019년 미국이 시작했습니다. AI에 국가적으로 밀어준다. 미국도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개인정보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사실 반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AI를 더 밀어붙여야 한다고 방향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격렬하게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AI를 더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에 힘이 더 강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나라가 사실 G2로 치면 중국이잖아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서울 정도로 따라오고 있고 이게 만약에 뺏긴다고 하면 미국은 산업적인 육성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패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초당적으로 합의가 되고 이쪽을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래도 AI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국에게 지금 뒤지지 않고 늦게 시작했지만 국가적으로는 좀 더 빨리 지금 좀 더 앞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빅테크들이 중국보다 빨리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아, 정부보다는 빅테크 네. 기업들이. 네,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하고 해서 더 빨리 시작했고 우리가 챗GPT라고 하는 건 2023년도에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AI라고 하는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훨씬 더 빨리 개발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빅테크들이 끌고 가는 산업이 플러스가 되면서 정부도 밀어주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이제 가속화돼서 2023년부터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저희 가장 핫했던 AI 거품 얘기는 네. 사실 정부가 그렇게 예를 들면 패권 경쟁의 한 축으로 생각할 정도로 네. AI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의 순환 출자라든지 투자, 그다음에 막대한 그 부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뭐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겠네요. 국가가 커버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면 결국은 그 금융 통제에서 실패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 부채를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뭐 긴축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부러뜨린다.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리스크를 정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수요를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가 첫 번째. 그리고 장기채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통제 수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은 긴축을 할 거고 그 긴축 때문에 시장은 부러질 거고 자산 시장은 큰 조정을 겪을 것이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그 모든 거에 키가 될 거고 그것 때문에 미국은 긴축으로 인한 자산 시장 하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지금 AI 버블론 때문에 주식시장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될 거다. 이게 기본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러티브고 월가의 구루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을 한번 보세요. 네. 빨간색 동그라미로 세 군데를 찍었습니다. 파란색 선이 뭐냐고 하면 미국 GDP 대비해서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 넘어갔어요. 정부 부채가 지금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긴축을 해서 시장을 부러뜨린다? 그러면 기업이 망할까요? 정부가 망할까요? 이게 1970년도로 사람들을 많이 비교를 해요. 이때 당시에 인플레이션 상승률 때문에 연준이 긴축을 많이 긴축을 많이 했던 했잖아요. 때죠. 그때 정부가 다 허용해줬습니다. 사실 저는 허용을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기관입니다. 긴축을 하는 거에 있어서 대통령의 재가를 하나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1970년대에는 정부 부채 비율 한번 보십시오. 낮았으면 40%대 허용이 수준이었습니다. 될 수 있는 수준이었네. 이때는 기업은 죽을 수 있어도 정부는 죽지 않는다라고 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돼서 금리를 올리는 거 맞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 되면 약한 고리부터 부러집니다. 그게 기업이 될 때는 허용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기업을 리셋시키고 다시 하면 되니까. 정부가 부러지면 패권이 넘어가면 못 따라잡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갔다가 경기 침체 살아나기 위해서 또 뭐 새로운 이제 뭐가 이쪽으로 부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나 이런 메디케어 쪽으로. 그러고 있을 때 중국은 AI 산업으로 더 지금 집중적으로 치고 나간다면 그 격차는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정부 부채가 비중이 높은 거는 맞아요. 지금 GDP 대비해서. 그리고 위험한 상황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과연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허리띠 졸라매기 긴축을 시작할까? 돈 벌어서 부채 갚는 방식이잖아요. 그거를 시작할까? 아니면 GDP를 올려서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할까? 지금 집 살 때 대출해서 사잖아요. 네네. 대출 금액이 처음 집 살 때 10억이었어요. 대출 제가 5억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자산 대비해서 부채가 50%잖아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50억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깔끔해지죠. 네, 깔끔해지죠. 그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죠. GDP를 올린다. 네. 근데 성장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GDP를 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실질 성장을 올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 아, 그래서 숫자만 올린다. 네. 근데 인플레이션만 올라가면 네. 이거는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명목 성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실질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합입니다. 그런데 실질 성장이 끌고 올라가는 명목 성장이 될 때 산업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질 성장은 AI를 올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목표하는 건 2%지만 우리는 2%를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3%라고 해도 그게 10년을 하면 복리 효과로 1%만 처음에는 1% 차이지만 그 복리 효과가 빠르게 커집니다. 그렇죠. 미국이 인플레이션 3%를 원한다고 하는 거는 예전에 그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뭔가 산업 정책에 개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물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계속 뭐 산업 정책 하기 위해서 육성을 시킨다고 하면 계속 투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물가로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40년 동안 봤던 2% 아래의 물가 그 수준의 물가는 가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게 생산성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는 투자를 한다. 돈 나올 때까지. 네. 그러면 물가가 당연히 크게 떨어지지 않겠죠. 대신 우리는 그걸 허용한다. 왜냐? 명목 성장 입장에서는 더 좋으니까. 물론 막 10% 20% 이렇게 가면 박살 나는 거고요.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 수준보다는 높게 가는 거를 정부는 용인을 한다는 방식입니다. 지금 경제 성장도 그렇고 부채 해결도 그렇고 키워드는 그럼 연준이네요, 지금. 연준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주도의 국가 정책인데 산업 정책과 금융 정책을 다 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파월이 어느 정도 고집을 피우면서 네. 뭔가 매파적인 발언들도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넘어가면 트럼프의 원하는 방식대로 변환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상 바이든 정부도 파월과 같이 했잖아요. 네.
연준은 금리를 올렸잖아.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시면 2023년부터 2024년 5년까지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까지 올렸다. 그러면 떨어지기 시작했죠. 올렸는데 자산시장은 좋았습니다. 정부가 저는 철저하게 개입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뭐 오늘 방송에서는 좀 짧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연준은 금리를 올렸지만 정부는 연준의 영래포 잔고에 있는 잉여 유동성을 시장으로 다 끌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지만 유동성을 계속 시장으로 공급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연준이 어떻게 보면 엇박자를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잉여 유동성이라고 하는 영래포가 지금 고갈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 트럼프 정부는 끌고 올 데가 없어요.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려고 하면 뭔가 자연스럽게 끌고 와서 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한테 사람 안 사줄 거 아니에요. 안 사죠. 네, 그래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국채를 그쪽으로 돌려서 네. 돈이 돌게 만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 국채, 미 단기 국채를 사는 어떻게 보면 뭐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나온 매개체였는데 처음에는 미국 입장에서 이게 뭔가 왜냐하면 처음에 미국은 가상화폐를 억제했습니다. 트럼프도 1기 때는 가상화폐는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2기 때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차르도 만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달러로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금융 시스템이 이제 워낙 개념으로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그 거래소를 보면 달러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코인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보니까 얘들이 1코인 발행할 때 누군가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미 국채를 담보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커진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규모도 커질 거고 그러면 미 국채에 대한 수요도 커질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를 엮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실물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정부랑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정부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신흥국 쪽에서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용카드가 잘 제대로 돼 있는 나라들은 그거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행 계좌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매우 유용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담보로 미 국채를 가지고 있고 자기 나라 통화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본다고 하는 거죠. 자기 나라 국가의 통화는 언제든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박살날 수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란 그거는 달러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나라 통화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월급을 받아도 그걸 받기를 동원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달러를 자기네 나라 그 화폐보다도 우선적으로 쓰는 나라들도 생기고 있는데 지금 많습니다. 예. 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달러가 갖고 있던 기축 통화의 기능을 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USDC나 USDT를 통해 가지고 저희도 살짝 위기가 있잖아요. 네. 원화 거래가 안 될 거다라는 위기가 있는데 향후 그럼 그게 커지겠네요. 미국은 그래서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은행에 있는 예금 돈들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들어가서 돈의 그 흐름이 이동되는 방식이잖아요. 이걸 원하지 않아요. 미국 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유로 달러라는 게 있어요. 유로 달러. 그 유로 달러가 뭐냐고 하면 뭐 전 세계 국가들이 달러를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달러를 번 돈을 미국 은행에다가 다 예치를 해놨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언제든지 이걸 제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불안해서 미국 은행에서 빼서 유럽 은행에다가 파킹을 했습니다.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당시에. 그게 유로 달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달러가 유럽에 가 있는 거. 예, 유럽 은행에다가 달러를 예치하는 거. 근데 미국이 처음에는 이걸 제재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외화 유출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유출된 달러들이 그 국가에서 그 나라 통화보다 더 통용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다 열어줬습니다. 그때 유럽은 자기들 개별 통화에 대한 위기를 느꼈고 그때 만들어진 게 유로화였어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야, 우리 이러다가 우리 통화 아무도 안 쓰겠다. 통화의 주권을 잃으면 그 나라는 정부의 힘이 사라집니다. 그렇겠죠. 뭘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그 사람들이 뭐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서 뭐 기자님이나 저나 그걸 쓰고 있다고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게. 그래서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뭐냐고 하면 이게 된다 안 된다로 접근하면 가능성이 희박하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로 우리나라에 다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앙은행이나 국가의 힘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지원해 준 게 부동산 지원해 준 게 아니라 특정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해줬다고 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지원금 대폭, 인프라법, IRA법,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법안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뭐 배터리 불쪽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생산성으로 이 화폐의 하락을 막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지금의 이 중산층은 거의 소멸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작됐고 그렇죠. 지금 AI 산업도 미국 국방부 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 섹터들은 대부분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게 국방과 매우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